정부 정책은 일단 원하는 대로 뭔가 하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항상 정부 정책은 시장이 바라는 방향대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과열 침체된 시장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정부 정책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원하는 방향, 어느 한쪽만의 방향을 쓰기가 어렵다. 폭락론자들은 집값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폭락하고 나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60%가 넘어요. 대다수 그 정부를 거부하겠죠. 그럼 정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가장 잘했다라고 평을 받을 때가 뭐냐면 안정화시킬 때가 가장 잘했다라고, 아니면 약간 안정적인 상승.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론자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정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책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부 정책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처해 있는 상황, 생각과 약간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대선 전국,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기대와 걱정과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폭락론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앞서 언급했던 인구가 줄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2017년도 이전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거다, 그리고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자, 이게 뭐예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하락해야 되는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동조합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것이죠.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앞에서 언급한 가격에 미치는 요인인 선분양제도, 전세제도, 사람들의 심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다. 그 이유는 선분양제도, 전세제도, 사람들의 심리 등은 모두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후분양제도를 시행하자는 여론들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게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분양, 후분양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논란이 좀 많이 일었던 시점이에요. 정책적으로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결정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또한 정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 또한 크게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정부 정책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은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직접 시장에 참여해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죠. 그 다음으로 대출 금액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금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으로 수요에 영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된 역할을 LH공사가 수행합니다. LH공사는 안 팔리는 집을 직접 매입해 임차를 놓는 수요자의 역할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책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 흐름 자체를 바꾸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항상 정부 정책은 시장이 바라는 방향대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과열 침체된 시장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 정책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전제를 깔고 있는 거는 정부 정책은 일단 원하는 대로 뭔가 하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정부가 막 시행을 막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정부 정책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원하는 방향, 어느 한쪽만의 방향을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정책을 쓰기가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자가 소유자와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길 바라는 무주택자와 임차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일정한 방향의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죠? 정부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보수 쪽은 약간 시장의 상승이나 아니면 상위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좀 대변하고 진보 쪽은 시장의 안정이나 하락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취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시장 참여자의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한쪽만을 완벽하게 대변하기는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적절한 균형을 원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양,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는 걸 하락하고 있죠. 하락할 때는 부양, 상승을 위한 정책들을 써야 돼요. 적당히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정부로서 뭔가를 했다는 여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어정쩡한 이러한 균형 정책으로는 에너지가 크게 응집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침체기일 때는 시장 참여자들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럴 때 썼던 정부 정책은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세금 혜택이나 자금 지원 역할을 하는 대출 지원 정책을 쓰게 됩니다. 세금 혜택은 주로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면제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집값이 내려가는데 양도 차익이 발생할 일도 없을 뿐더러 발생하더라도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떨어질 것 같은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혜택의 역할이 크게 미비하다라는 거죠. 몇 천만 원, 몇 억을 잃을 수 있는데 겨우 몇 백만 원 혜택을 보자고 집을 사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래요.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것인데 집값이 내려갈 것 같을 때 돈까지 빌려서 이자까지 내면서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장이 과열일 때를 보겠습니다. 과열일 때는 주로 규제 정책을 쓰게 되는데 역시 세금을 중과하거나 매수자금 역할을 하는 대출을 줄여 수요의 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자 합니다.
세금을 중과하는 경우 주로 양도세를 늘리는 정책을 많이 쓰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거는 일단 수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요. 수익이 100%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는 게 무조건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일부를 양도세로 내더라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뭐 해도 수요자들은 매수를 선택한다는 거죠. 세금을 더 내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수익을 내는 쪽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다 이거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을 때 아주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그 방향성이 정해진 흐름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쓰기가 어렵다. 강력한 정책은 시장에 흐르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턴을 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하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락으로 막 치다가 정부가 바라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하락이라는 그 반대성 방향에 힘든 상황이 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 논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은 이때 보유세를 늘리면 무조건 시장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정부의 입장은 진짜 첨예하게 다른 겁니다. 폭락론자들은 집값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폭락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막 뭐 20%, 30% 때려요. 그럼 그게 보유세는 매년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폭락할 수 있습니다. 폭락하면 폭락론자들은 좋겠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폭락론자는 일단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려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아니 폭락하고 나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60%가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폭락론자들은 좀 지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 대다수 그 정부를 거부하겠죠. 그러면 정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가장 잘했다라고 평을 받을 때가 뭐냐면 안정화시킬 때가 가장 잘했다라고 아니면 약간 안정적인 상승. 이게 이제 정부가 평가를 가장 잘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론자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저거 조금만 더 쓰면은 하락할 텐데. 근데 상승론자들 입장에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수익이 생겼는데 그 수익을 자꾸 뺏어가요. 열받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그거예요. 아무도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도 지지를 하지 않아요. 폭락론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바라는 정책을 쓰지 않아서 열받았고 상승론자들은 내 수익을 세금으로 뺏어가니까 열받고 그런데 정부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게 정부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강력한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정부를 이해하고 가야지 자꾸 내가 바라는 거 야 이거면 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을 쓰기가 어렵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임기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효과를 내야 돼요.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좀 미비하고 장기적으로 뒤에 가서 날 효과가 큰 정책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제로에 가까워요. 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죠. 우리 얼마 전에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한 달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만에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해 버렸어요. 더 크게 해버렸어요.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국민들한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책이라는 건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신뢰성. 믿어야 돼요.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규제 정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을 딱 선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지역이 폭등해버리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정하면 이 지역이 규제로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지역이 오히려 야, 이 지역이 상승하는 지역이래. 그러면 미친 듯이 사죠. 더 사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야, 정부가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네. 그러면 야, 우리가 집을 안 사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가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더라. 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뭐 제가 영상에도 찍었지만 대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대선 후에 뭐가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막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번 대선 때 이제 민주당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 나와요? 문재인 정부 때 행했던 정책이 이재명 때에도 이제 그대로 행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부의 그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 오히려 폭등한다. 결과만 가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 가지고 지금 상황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면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되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미친 듯하게 규제를 막 쏟아낼까요? 아니면 조금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 이 책에 대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답이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생기면 미친 듯이 규제를 쏟아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부는 항상 시장에 반응해서 대응을 내놓는 거예요.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이 먼저 박근혜 정부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딱 중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규제책을 내놓는데 하락으로 가기 위한 규제책은 안 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폭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시장 상황하고 동일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냐? 지금 막 폭등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 조용해요. 오히려 지방은 막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규제책을 내놓을까요? 지금 규제책을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규제책은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 때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을 띄우기 위한. 특히 이제 지방에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방은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을 살려야 되죠. 살리려면 규제를 내놔야 돼요? 아니면 혜택을 내놔야 돼요? 살리려면 혜택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규제를 내놓으면 시장이 살아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정부의 정책은 힘이 크긴 해요. 힘이 크긴 하지만 한계라는 게 명확히 존재한다. 아마 대출 쪽은 조금 조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 시장을 조이려고 하기보다는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지금 커가지고 이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이런 거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정부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보고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리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책에서 찾아서 리뷰를 할까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